안녕하세요. 저는 평생을 대구에서 살다가 얼마 전 서울로 이사 온 50대 여자입니다. 요즘 벚꽃이 만개해서 기분이 좋아졌는데요.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딸아이 일 때문에 속이 상해서 잠도 잘 못 자고 입맛도 통 없었답니다. 그렇다고 딸아이가 뭘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 주변인들 때문에 제가 많이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 주변인은 바로 사돈 가족들인데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렇게 분통 터지는지 들어보실래요? 재밌을 테니 꼭 끝까지 들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24세에 결혼을 해서 딸아이 하나를 낳고 예쁜 가정을 꾸렸습니다. 남편은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었고, 저는 보험 설계사로 일했는데, 저희 두 사람의 벌이가 꽤 괜찮아서 딸아이를 부족함 없이 키울 수 있었죠. 그렇게 평범하게 보험 설계사로 아내이자 엄마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가정이 깨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일하는 학원에서 여선생과 바람이 나서 저를 버렸거든요. 저는 핏덩이 딸아이를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우고 싶지 않아 남편의 외도를 용서하려고 했었는데 그이는 저는 물론이고 딸보다 그 상간녀가 좋다며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이가 돌아올 거라는 신락 같은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텼죠. 결국 몇 달 뒤 위자료를 받고 합의 이혼을 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딸아이를 혼자 키워봤는데 제가 일하는 동안에는 보모가 돌봤어요. 저는 딸아이를 남부럽지 않게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고객을 만나 보험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딸과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고 2년 뒤인 딸이 3살이 되던 해에는 저희 지점에서 보험 왕까지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를 선택하고 나니 다른 하나를 놓치게 되었는데요. 바로 딸에게 좋은 추억을 많이 주지 못한 겁니다. 제가 돈을 쫓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장하는 딸아이에게 물질적으로는 넘치게 지원해줬지만 함께 여행을 가거나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해주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매우 컸어요. 그래도 딸아이는 제가 어떻게 자신을 키웠는지 알고 있고 이해해줬고 성인이 되어서는 먼저 여행을 제안해서 못다한 추억을 쌓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대학을 나와 대기업 계열사에 취직까지 해서 제 앞가림을 넘치도록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아둔 돈도 있고 딸아이를 뒷바라지 해주고 이제라도 제대로 된 엄마 노릇을 해주고 싶어 보험 설계사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됐었습니다. 쉰이라는 젊은 나이에 말이죠. 여하튼 저는 딸에게 못 준 사랑을 주고 싶어 최선을 다하는 엄마가 됐고 딸아이는 그런 저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받아줬답니다. 그렇게 여유를 가지고 살다 보니 딸아이와 여행을 갈 기회도 많아 여러 곳을 함께 다녔어요. 장작에 불을 피워 속에 있던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신나는 놀이공원에 가서 힘껏 소리를 지르며 놀이기구를 타기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아이가 저에게 결혼에 대해 묻더군요. 이혼하고 혼자 자신을 키운 삶이 어땠냐고 물었고 또 후회하고 있냐고 질문했답니다. 혜영아, 내 인생에 있어 가장 기쁜 순간을 꼽자면 그건 바로 네가 태어난 날일 거야.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 딸을 안았을 때가 최고의 순간이었지. 그땐 정말 결혼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하지만 이혼하는 순간 결혼은 곧 후회로 물들었어. 너도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지? 어떻게든 너와 잘 살고 싶어서 돈 버는 데만 목숨을 걸었지. 비록 바쁘게 돈 번다고 너와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지만 내가 일하는 이유는 단 하나. 혜영이 널 위해서였어. 너라는 존재가 나에게 큰 힘이 되어줬지. 하지만 네 아빠랑 결혼한 건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였어. 바람둥이에 술 좋아하는 인간인 줄 모르고 넘어가서 얼마나 마음고생을 심하게 한 줄 몰라. 그래서 난 다시 태어나면 결혼은 절대 안 해. 제 솔직한 고백에 딸아이는 그렇구나. 나도 어릴 적에는 엄마가 바쁜 게 너무 싫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다 이해가 돼. 젊은 나이에 딸을 키워야 했으니까 얼마나 몸고생, 마음고생이 심했겠어. 그런데 엄마는 나한테 충분히 많은 사랑을 줬어. 엄마 덕분에 배우고 싶은 거, 가지고 싶은 거 다 줬잖아. 그러니까 괜한 자책은 하지 마. 라고 말하더니 자기가 만나는 남자가 있는데 결혼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민을 털어놓더라고요. 딸아이는 나중에 저처럼 될까봐 두려웠는지 고심하는 게 눈에 보였답니다. 그때 데리고 왔던 회사 팀장? 둘이 잘 만나고 있는 것 같더니 벌써 결혼 이야기가 오간 거야? 혜영아, 결혼은 선택이지 필수가 아니야. 남들이 한다고 너도 꼭 결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연애만 오래 해도 괜찮고 네가 그 팀장이 죽도록 좋으면 결혼을 선택해도 되는 거고 엄마는 네 선택을 따를 거니까 충분히 생각해보고 결정을 해. 응, 알겠어. 생각 더 해보고 말해줄게. 조언 고마워, 엄마. 그렇게 딸아이는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저에게 마음의 결정을 했다며 진지한 얼굴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아무래도 결혼해야 할 것 같아. 그 사람하고 평생 살고 싶어. 저는 처음부터 딸아이가 결혼할 생각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사랑이 가득했으니까요. 그래, 네가 좋다면 엄마도 좋아. 결혼해서 잘 살고 아이도 낳아서 엄마가 되어 보기도 해봐. 그러자 딸아이가 저에게 안기며 엄마, 나 진짜 잘 살게. 지켜봐줘. 알겠지? 하고 울먹였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하지. 그리고 힘든 일 있으면 나한테 다 말해. 엄마만 믿으라고. 너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원더우먼처럼 달려갈 테니까 하고 말해줬었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나고 상견례를 하게 됐었는데 혼자 나온 저와 달리 예비 사돈 측은 4사람이나 나왔답니다. 사위의 부모와 여동생 둘이었는데 다들 옷차림이 너무 화려해서 괜히 기가 죽더라고요. 그런데 예비 사돈 측은 화려한 옷차림만큼이나 집안이 화려했습니다. 저는 안사돈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답니다. 사부인, 혜영이가 저희 집에 시집 오면 회사 그만둬야 하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한 5년 데리고 있으면서 제대로 살림을 가르칠게요. 네? 그 회사를 그만두고 시댁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혜영아, 사실이니? 그런 말은 없었잖아. 제 무릎에 옆에 있던 딸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말을 이었어요. 혜영이 너 어머니께 말하지 않았니? 설마 네 시아버지가 회사 대표라는 것도 모르시는 거야? 저는 딸아이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 평범한 사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딸이 다니는 회사의 대표 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로 제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가족들은 말로만 듣던 재벌가의 식구들이었죠. 나중에 딸이 해명하기를 재벌가의 시집살이까지 하게 된다면 제가 반대하진 않아도 큰 걱정을 할 것 같아 입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의 말을 들으니 제 딸에 대한 걱정이 앞섰습니다. 원래 이 결혼 반대했었어요. 우리 집안이 보통 집안이 아니니까. 비슷한 재벌가의 차제와 짝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글쎄 이 녀석이 혜영이가 아니면 죽겠다고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몇 날 며칠을 시위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다 제 남편이 그냥 허락해주라고 하는 바람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만 거죠.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는 몹시 불쾌했어요. 당장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을 만큼 말이죠. 저에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스러운 딸을 자기들이 뭔데 반대를 했는지 부하가 치밀었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사위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고 그와 결혼을 결심한 만큼 제가 괜히 콧바뜨리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오로지 딸아이만 생각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 혜영이가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 모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안사돈 말씀처럼 역지사지로 생각해보면 충분히 반대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혜영이는 부모만 잘못 만났지 혜영이 자체만으로는 빛이 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재벌가에 들어가도 충분히 잘해낼 아이라고요. 저는 흥분하지 않고 침착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바깥 사돈을 제외한 안사돈과 사돈 처녀 둘이 비웃듯이 웃더라고요. 하지만 상견례 자리인 만큼 꾹 참고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표정 관리를 했고 여러 대화를 나누고 나서야 결혼식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결혼 날짜, 예식장, 웨딩드레스 등 모든 건 저희가 정하도록 할게요. 사부인은 저희 결정에 따라와 주시기만 하면 돼요. 혼수나 예단 같은 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저희 집에 들어와 살 거니까 다 생략해요. 필요한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래도 딸을 시집 보내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건 글쎄 됐다니까요. 어차피 우리 집안 수준 맞추시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 줄 아시고 이만 마무리하고 가시죠. 이번에도 무례하게 말하는 안사돈에게 화가 났지만 딸을 위해 꾹 참았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찝찝하게 끝이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혜영이와 집으로 돌아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재벌가와 사돈을 맺는다는 게 놀랍기도 했고 딸아이가 왜 재벌가의 남자를 선택했는지도 궁금했어요. 그런데 딸아이는 돈을 보고 사위를 선택할 아이가 아니었어요. 부족한 거라고는 부모를 잘못 만난 것 빼고 완벽했으니까요. 게다가 텔레비전에서 보면 재벌가의 며느리들은 죄다 고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으니 제 딸 역시 모진 시집살이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안사돈이 저에게 수준 이야기를 하며 선을 딱 긋는데 이건 아니다 싶어 나중에 딸아이에게 꼭 이 결혼을 해야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리 사랑이 깊다 해도 결혼은 비슷한 처지의 사람끼리 해야 오래가고 행복할 수 있다고 보탰었죠. 하지만 혜영이는 시댁을 보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사위 하나만을 보고 결정한 거니 자신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고 하더군요. 미리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걸 알리지 않아 미안하지만 결정을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저 웃으며 딸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 뿐이었어요. 한 달 뒤, 결혼식은 정말 성대했어요. 사돈 측 하객이 얼마나 많이 왔던지 저희 측 하객의 10배가 넘는 사람들이 객석을 가득 메우다 못해 서서 구경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 와중에도 제 딸이 곱게 드레스를 입고 화장한 얼굴을 보니 다른 건 신경 쓰이지 않았고 오직 제 딸 혜영이의 행복만을 가슴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그렇게 딸아이는 제 품을 떠나 시집으로 가게 됐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어 신부 수업을 받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딸이 걱정되는 마음에 매일 전화를 걸었는데 그때마다 혜영이는 평범하게 잘 지내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안심시켜 줬어요. 신혼이라 그런지 행복이 묻어있는 목소리였답니다. 하지만 한 달 뒤부터는 딸과의 연락이 거의 닿지 않았고 가끔 문자로 안부를 확인했답니다. 그놈의 재벌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본격적으로 시집살이가 시작된 것 같았죠. 혜영이가 눈치 보고 마음고생하고 있는 게 훤해 보였어요. 그러니 여느 엄마들처럼 딸아이가 심히 걱정되었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거듭했답니다. 그리고 전 재벌이고 나발이고 연락이 잘 안 되는 딸을 만나야겠다는 일념으로 사돈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대궐 같은 집이더군요. 담벼락이 3m는 좋게 넘을 것 같았고 키가 큰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마치 오를 수 없는 나무를 쳐다도 보지 말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답니다. 이윽고 초인종을 누르자 인터폰으로 가사도우미가 누구냐고 물었고 혜영이 엄마임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가사도우미가 대문을 열어줬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사모님, 저는 여기서 일하는 가사도우미예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혜영이 엄마인데 반찬 좀 싸와 봤어요. 온 김에 딸 얼굴도 보려고요.
제가 웃으며 말하자 가사도우미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사모님, 그런데 어쩌죠? 지금 집에는 아무도 안 계셔요. 라고 말하더니 안 싸둔 허락 없이는 집에 아무도 들일 수 없다며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제가 싸온 반찬만 받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어쩔 수 없이 반찬을 넘겨주고 집으로 돌아갔고 딸아이가 반찬을 잘 받았다는 연락을 기다렸어요. 하지만 제 핸드폰은 울리지 않았고 딸의 안부를 모른 채 혼자 외로운 밤을 보냈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딸아이가 혼자 제 집에 찾아왔어요. 양손에 뭘 그리 바리바리 싸왔던지 누가 재벌가 며느리 아니랄까봐 비싼 한과와 곶감을 가득 사왔더라고요. 전 그것보다 딸이 더 반가워 아주 세게 안아줬고 너무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볼에 입맞춤까지 해버렸죠. 엄마, 내일 모레 서른인 딸한테 뽀뽀가 뭐야? 네가 아무리 커봐야 내 눈에는 애기일 뿐이다. 그동안 잘 지낸 거야? 그런데 얼굴이 더 마른 것 같네. 딸아이가 계속 미소를 지었는데 제가 걱정할까봐 짓는 미소처럼 느껴졌어요. 지난번에 가져다 준 반찬은 잘 먹었니? 혜영이 넌 엄마 성의를 받았으면 문자라도 한 통 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제가 섭섭한 투로 말했더니 딸아이가 잠시 당황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 반찬? 그럼 잘 받았지. 시부모님도 잘 먹었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 그런데 다음부터는 하지 마. 음식 해주는 사람이 여럿인데 엄마가 그런 고생을 할 필요는 없어. 그랬어? 아유, 다행이네. 그 간장게장은 입맛에 맞으셨을지 모르겠다. 내 입에는 짠데 네가 워낙 짭짤한 걸 좋아해서 그렇게 간을 맞췄어. 그리고 아무리 요리하는 사람이 많아도 내 딸 입맛을 제일 잘 아는 건 엄마잖아. 그러니까 가끔 반찬해서 보내줄게. 그러자 혜영이는 그러라고 대답했고 사돈 식구들이 제 반찬을 싹싹 긁어먹어서 하나도 버리지 않았다고 자랑처럼 말했습니다. 그제야 재벌도 똑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었어요. 그리고 혜영이는 제 집에서 편하게 누워서 쉬었다가 수다를 떨었다가 하며 반나절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야 시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딸아이는 연락이 잘 되지 않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네요. 그렇게 저는 딸과의 연락을 자제하며 지냈습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해도 재벌과는 변하지 않았는지 하루 스케줄이 빡빡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물론 친한 친구들과의 만남이나 친정에 들르는 것도 하나하나 허락을 맞는 실정 같았어요. 딸아이와는 한 달에 두어 번 통화를 했는데 목소리가 밝을 때도 있었지만 풀이 죽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을 때가 훨씬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고 시집살이는 다 그런 거라고 전해주며 분가할 때까지만 버티라고 조언해줬습니다. 2년의 시간 동안 딸의 얼굴을 본 게 손가락으로 꼽힐 만큼 적으니 늘 그리워만 하며 지내는 게 지쳤답니다. 그러다 문득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혜영이의 얼굴을 보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주방으로 들어가 여러 가지 반찬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거의 반년 만에 딸의 얼굴을 보러 사돈집을 향했답니다. 이번에도 초인종을 누르자 지난번에 만났던 가사도우미가 인터폰을 받았고 대문을 열고 제 앞에 서서 눈치를 보더군요. 그래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안녕하셨어요? 그동안 잘 계셨어요? 그 반찬 몇 가지 좀 만들어서 들렀습니다. 혹시 오늘도 우리 혜영이 없나요? 제가 딸아이 얼굴을 본 지 6개월이 넘었어요. 연락도 잘 안 되고 걱정이 돼서 발 뻗고 잠도 잘 못 자고 있답니다. 안에 딸이 있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게 해주세요. 아유, 그래요. 들어오세요. 엄마가 딸을 만나러 오셨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말이 되나요? 따라오세요.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사돈집을 들어가게 됐었는데 넓은 마당에 으리으리한 나무들과 텃밭 등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현관까지 걸어가는데 꽤 많은 걸음을 걸어야 해서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답니다.
그리고 현관에 다다르자 가사도우미가 문을 열어줬고 제 눈앞에 호텔보다 훌륭한 거실이 펼쳐졌어요. 어찌나 넓던지 거기서 축구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가사도우미는 황급히 주방에 들어가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나왔는데 그녀의 모습은 뼈만 앙상했어요. 저는 다른 가사도우미인가 해서 그 뒤로 제 딸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그 뼈만 앙상한 여자가 저를 부르더라고요. 엄마! 세상에 제 딸이 얼마나 말랐던지 엄마인 제가 못 알아볼 정도였어요. 뼈와 가죽만 남은 상태의 딸을 보니 눈물부터 왈칵 쏟아졌습니다. 혜영아, 너 또 왜 이래?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그러자 딸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풀이 죽은 표정으로 고개를 떨궜어요. 말해봐. 도대체 네 꼴이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고. 피죽도 못 먹은 환자처럼 보인단 말이야. 너 엄마 가슴 찢어지게 할 거야? 빨리 말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딸의 모습에 놀라 무겁게 들고 온 반찬 꾸러미를 뒤늦게 내려놨습니다. 계속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는 딸에게 무슨 일인지 보채봤지만 돌아오는 건 침묵뿐이었네요. 그래서 딸의 입이 열릴 때까지 언성을 높여 화를 냈습니다. 일부러 사돈 식구들이 들으라고 말이죠. 잠시 후 제 목소리가 울려 퍼진 덕분에 2층에 있던 사돈 처녀 둘과 안사돈이 계단을 타고 내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는데 눈빛에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아니, 안사돈 아니에요. 여긴 무슨 일로 찾아오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려면 정해진 스케줄대로 움직여야 해서 약속되지 않으면 만나러 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새 잊으신 건가요? 그리고 아줌마, 내가 아무나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한 말을 어디로 들은 거야? 그동안 잘 해오더니 이게 무슨 난리냐고. 그렇게 막말을 쏟아내자 뒤에 있던 사돈 처녀 둘이 차례대로 말했습니다. 아, 이거 무슨 냄새야? 저기 사돈어른, 이 쉰내나는 쓰레기는 뭐예요? 뭐긴 뭐야. 새언니 먹으라고 가져온 반찬이겠지. 지난번에도 썩은 내 나는 걸 가정부가 들고 들어왔길래 내가 갖다 버리라고 해서 치운 적이 있어. 사돈어른, 이걸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건 못 먹어요. 그러니까 다시 들고 나가세요. 그리고 무식하게 마음대로 찾아오시지 말고요. 그 전에 딸아이가 반찬 받았다는 연락을 안 한 이유를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딸아이는 제가 들고 온 반찬을 본 적도 없기 때문이죠. 사돈 처녀,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가져온 음식들은 다 건강에 나쁠 게 없는 반찬이에요. 정성 들여 만들었다고요. 그리고 엄마가 딸 얼굴 보러 찾아왔으면 반기지는 못할 망정 무식하게 마음대로 찾아왔다는 막말은 하지 말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벌가라면 그에 맞게 말과 행동을 해야 하는 거잖아요. 교양과 지식이 넘쳐야 하는 분들 아니냐고요. 제가 언성을 높이며 따지자 사돈 처녀들은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안사돈이 다시 저를 공격했습니다. 이봐요, 사돈. 우린 사돈이 주는 반찬 필요 없어요. 매일 최고급 요리를 먹고 사는데 서민들이나 먹는 걸 우리가 먹겠어요? 그리고 이 집은 사돈 같은 사람이 마음대로 들락거리는 곳이 아니에요. 새애기에게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 이만하고 돌아가시죠. 사돈, 제 딸 얼굴 좀 보세요. 몸은 어떻구요? 뼈만 앙상하고 아파 보이는 애를 보고 그냥 돌아가라는 말이 나옵니까? 도대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 꼴이 됐는지 모두 알기 전까지 한 발자국도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했으면 알아듣고 변명이든 해명이든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돈 식구들은 날카롭게 뜬 눈으로 저에게 나가라는 압박을 줬고 저는 그 눈싸움에 지지 않으려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기싸움만 할 뿐 아무런 말이 오가지 않자 답답했는지 가사도우미가 입을 열었어요. 아휴, 진짜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어지간하면 참고 일하려고 했는데 더는 여기서 일 못하겠다. 재벌집이라고 해서 마음 편히 일하나 했더니 사람을 노예 취급이나 하고 말이야. 지들이 무슨 조선시대 왕족인 줄 알아. 야, 이것들아. 니네들 졸부일 뿐이야. 재벌? 그래봤자 대구 바닥에서나 부자지. 서울이나 경기도만 가도 명함 못 내밀어. 저기 혜영 어머님, 이 사람들이 따님한테 어떻게 돼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딸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야 했는데 12첩 반상의 반찬을 준비해야 했답니다. 그리고 집에 남아있는 안사돈과 시누이를 위해 또다시 많은 음식을 해야 했고요. 그런데 정말 기가 찬 건 제 딸은 사돈 식구들과 겸상하지 못했다네요. 그들이 모두 밥을 먹고 일어나면 남아있는 반찬에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안사돈이 딸에게 아직 자기네들과 같은 급이 되려면 멀었으니 남아있는 찌꺼기나 먹으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건 시작에 불과했고 신부 수업을 한답시고 하루 종일 그 넓은 집을 혼자 청소해야 했는데 소주를 이용해 매일같이 소독하듯 모든 곳을 닦아야 했답니다. 게다가 매일 수백 개의 접시와 그릇을 꺼내서 행주로 닦는 것도 매일 해야 했고 사돈집에 있는 모든 이불과 옷들을 딸아이가 손으로 빨았답니다. 세탁기는 절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안사돈이 명령했다네요. 또 모든 옷을 다리는 건 물론이었고 때가 덜 빠진 옷을 보면 그 자리에서 갈기갈기 찢으며 제 딸에게 온갖 욕을 퍼부었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부조리가 득실거렸는데 글로 모두 담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게 진실을 털어놓은 가사도우미는 앞치마를 던져버리고 그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저는 안사돈에게 따졌습니다. 내가 시집을 보낸 거지 교도소나 군대에 보낸 게 아니잖아요. 도대체 내 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노예처럼 부려먹었습니까? 당신들은 사람도 아니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들이라고. 그렇게 본물 터지던 말을 막 뱉고 나자 안사돈은 진짜 수준 떨어진다. 무식해서 말이 통하질 않네. 이봐요. 재벌가에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만 왔으면 기본부터 익혀야 할 거 아니에요. 이런 과정을 다 거쳐야 진짜 재벌이 되는 겁니다. 거지 같은 걸 받아줬으면 고마워해야 될 거 아니야. 나중에 콩고물이라도 얻어 처먹으려면 입이나 닥치고 살 것이지. 왜 기어들어와가지고 간섭질이야? 야, 네가 말해봐라. 우리 집에서 사는 게 그렇게 힘드니? 대체 우리가 뭘 어쨌다고 네 애미가 저렇게 난리를 치는 거야? 라며 여러 말을 짓거렸습니다. 이에 제 딸은 눈시울을 적시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다시 안사돈이 말했어요. 아주 모녀가 쌍으로 쇼를 하네. 뭘 잘했다고 울어? 멍청한 기집애가 이만한 집에 시집와서 호강하면 감사하다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재수없게 질질 짜. 내가 끝까지 결혼을 반대했어야 하는 건데 천추의 한이다.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받아들인 게 말이야. 저는 더 이상 대화는 안 될 것 같아 안사돈의 말처럼 무식한 짓을 저지르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제가 들고 온 반찬 꾸러미 중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묵은지 통을 열고 한 손으로 잡았어요. 그리고 안사돈을 향해 세 걸음 앞으로 다가가 있는 힘껏 묵은지 싸대기를 날려버렸답니다. 이윽고 바닥에 쓰러진 안사돈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멍하니 누워있더군요. 다시 말해봐, 이 인간 쓰레기야. 너 같은 건 이런 집이 아니라 돼지우리에서 살아야 돼.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사돈 처녀 둘에게 남은 묵은지를 얼굴에 던졌습니다. 제 묵은지 테러가 끝나자 세 여자의 비명이 집안을 울려댔고 당장 얼굴을 닦으러 화장실로 주랭랑을 치더군요. 저는 그 사이 제 딸의 사포처럼 거칠어진 손을 잡고 그 지옥에서 벗어나게 됐었죠.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울고 있는 딸에게 따뜻한 참치죽을 끓여주고 호호 불어주며 손수 떠먹여줬습니다. 그 모습은 혜영이가 어릴 적
감기에 걸렸을 때마다 제가 해주던 행동이었어요. 여전히 제 딸은 어린 꼬마였습니다. 그동안 사돈집에서 참아왔던 이유가 뭔지 물었더니 가장 큰 이유가 저라고 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실망을 주고 싶지 않았어. 잘 사는 모습을 꼭 보여주고 싶어서 미련하게 버틴 것 같아. 조금만 참으면 시댁에서 인정받은 며느리가 될 줄 알았는데 결국 이 꼴로 돌아왔네. 미안해, 엄마. 저는 딸에게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실망하지도 않았다고 말해줬어요. 그리고 사위라는 놈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네가 그렇게 좋다고 시금전폐하던 남편은 뭐야? 네가 이 꼴이 되도록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던 거니? 딸아이는 또다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저를 답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숨기지 말고 다 털어놓으라고 부탁하듯 말했어요. 그 사람 내가 알던 남자가 아니었어. 다정하고 착한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랑 똑같더라고. 내가 시집살이 하는 게 힘들다고 볼멘 소리를 하면 재벌가 며느리가 거저대는 줄 알았냐면서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하고 살라고 하더라. 같은 급이 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말이야. 나는 그이가 집안 분위기 때문에 군중 심리가 작용돼서 나한테 모질게 구는가 싶었어. 나중에 분가하고 나면 전처럼 달라질 거라고 믿었어. 그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이를 악물고 버틴 거야.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사위는 자기 엄마를 그대로 빼닮았고 사람을 배경과 재산으로 급을 나누는 철저한 졸부였답니다. 제가 딸을 데리고 나왔지만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딸아이를 이혼시키는 건 당연했지만 너무 쉽게 이혼해주는 건 그들에게 좋은 일만 해주는 거니까요. 이튿날 바깥 사돈에게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좋게 해결하자며 위자료 1억을 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습니다. 제 딸이 그 지옥에서 2년을 넘게 노예처럼 살았는데 겨우 1억이라뇨. 게다가 사과 한마디도 못 받고 이대로 끝내는 건 엄마로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제가 거절하니 바깥 사돈은 마음대로 해보라고 소송으로 가면 누가 겁낼 줄 아느냐며 조용히 말하고 끊었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만만한 반면 저는 겁부터 났습니다. 재벌과 법정에서 싸우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다를 게 없을 것 같았으니까요. 그래서 전 머리를 굴리고 또 굴려서 어떻게 복수에 성공하고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열심히 궁리했답니다. 그리고 떠올랐어요. 그 악마들을 이길 방법이 말이죠. 저는 당장 핸드폰에서 인터넷 창을 띄우고 대구의 유명한 기자를 검색했습니다. 여러 명의 기자들 중 누구에게 연락을 걸까 생각하다가 딱 한 명 있는 여 기자를 선택했어요. 그녀에 대해 검색하니 이혼한 경력이 있어 제 딸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이해하고 도와줄 것 같았답니다. 잠시 후 통화 연결이 되었고 그 여기자에게 간단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기자는 직접 만나서 인터뷰할 것을 요청했고 저는 딸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허락했어요. 그리고 사흘 뒤 그 여기자는 카메라팀 4명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고 제 딸과 먼저 사전 인터뷰를 하며 상황 파악을 했답니다. 그리고 기자는 크게 놀라며 이거 터지면 그 기업 타격이 엄청 클 거예요. 원하시는 사과도 받으실 수 있고 변호사들도 아마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하는 한 가지는 혜영 씨, 사람들이 혜영 씨의 존재를 알게 될 거예요. 저희가 가명으로 뉴스를 내보내더라도 대기업 며느리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방 혜영 씨 존재를 찾아 안주거리로 씹어댈 겁니다. 사람들의 입방에 오르는 게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일목조연하게 말해줬습니다. 그러자 딸아이는 잠시 고민을 했지만 이제 정신이 번쩍 들었는지 제 딸답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겠어요? 제가 알려지든 누군가 씹어대든 알게 뭐예요. 전 그 집안 사람들이 비난받고 고통받길 바래요.
제가 받은 것보다 훨씬 많이요. 라고 힘있게 대답했답니다. 이윽고 제 딸 옷에 작은 마이크를 달고 카메라가 켜졌어요. 기자는 카메라 밖에서 질문을 하나씩 던졌는데 다행히 딸아이가 떨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동안 재벌가에서 당했던 갑질과 수모, 노예 같은 일상을 낱낱이 까발렸어요. 그리고 기자가 왜 진작에 빠져나오지 않았냐는 질문을 하자 딸아이는 길게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처음엔 친정 엄마께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버티면 더 나은 삶이 찾아올 거라 생각했고 그들한테 길들여져서 반항할 용기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전 하녀나 노예에 불과했어요. 만약 엄마가 저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제 발로 나오지 못했을 거예요. 참 바보 같죠.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재벌이 될 거라는 착각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제 속마음은 그 재벌가의 주인이 되고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참고 살았나 봐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한심해 보이네요. 그렇게 인터뷰는 끝이 났고 기자는 다음 날 바로 지역 뉴스로 내보낼 거라고 전하고 제 집에서 나갔답니다. 이튿날 저와 딸아이는 함께 뉴스를 받고 하나의 편집도 없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됐었어요. 뉴스 측에서 사돈이 어떤 기업인지 밝히지 않았는데 네티즌 수사대가 어떻게 알았는지 뉴스 홈페이지에 도배를 하듯 사돈 기업을 비난했습니다. 일은 점점 더 커져갔고 사돈의 기업에서 입장 발표를 해야 할 상황까지 오게 됐었어요. 게다가 기자의 말처럼 저희 딸을 돕겠다는 변호사가 줄을 서게 되어 8명의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했답니다. 그 중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도 둘이나 있어 든든하기까지 했네요. 그렇게 사돈 측과 저희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는데 법정에 서자 판사님이 기가 막힌 반전을 선사하셨습니다. 사돈 측에서 위자료 20억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답니다. 물론 돈으로 제 딸의 수모를 씻을 수는 없었지만 1억의 위자료를 주겠다는 사돈에게 20배에 달하는 돈을 받아냈으니 1승을 거둔 거죠. 그리고 소문은 바람처럼 퍼져갔고 곧 소비자들은 사돈의 기업에 대한 불신이 커졌답니다. 누군가 그 기업의 물건을 사지 말자고 불매 운동을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큰 무리가 되어 회사 앞에서 데모를 했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니 사돈 회사는 정말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에 회사 대표인 바깥 사돈은 일이 너무 커져서 자신이 직접 나서게 되었는데요. 며칠 뒤 뜬금없이 뉴스에 나와 고개 숙여 공식 사과를 하더라고요. 제 딸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말하기도 했고 시민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며 정중하게 말하더라고요. 물론 바깥사도는 회사를 살리기 위한 쇼였겠지만 공개적으로 사과를 받아냈으니 두 번째 승리임을 체감했어요. 그렇게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돈의 회사는 이전만큼 높은 매출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불매 운동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몇 달 뒤에는 적자까지 났다는 뉴스가 나왔답니다. 이에 사돈과 사위는 경영진에게 밀려나게 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회사 임원들이 회의를 했는데 회사에 불이익을 끼치는 요소가 두 사람이었으니 새로운 경영자를 뽑았다는 뉴스를 보았답니다. 이렇게 해서 저와 딸아이는 3승을 거두면서 복수의 막을 내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돈과 사위는 회사에서 완전 잘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좌천되어 멀쩡하게 회사에 다니게 되었다네요. 그것까지는 제가 무너뜨리지 못하니 그냥 무너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답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에게 온 지 두어 달 만에 다시 예뻐졌어요. 뼈만 앙상하던 몸이 어느새 보기 좋게 살이 붙었고 그늘이 그득한 얼굴은 화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취업하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대구가 아닌 서울에 있는 대기업의 경력사원으로 들어가게 됐었어요. 거기서도 딸의 사정을 알고 있었는데
오로지 능력만 보고 뽑았다며 딸에게 큰 기대를 걸었답니다. 그리고 저는 딸을 혼자 보내고 싶지 않아 함께 서울로 터를 옮기게 됐었어요. 딸아이의 상처가 아물 때까지만이라도 곁에서 돌봐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대구가 아닌 서울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답니다. 딸아이는 과거를 잊고 잘 지내려고 노력 중인데요. 그 사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 연애까지 하게 되었어요. 혜영이는 결혼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 쉽게 결혼을 결정할 것 같진 않아요. 저도 딸아이가 전처럼 상처받을까봐 결혼을 추천하지 않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사는 배우자와 또 시댁 식구들과 큰 갈등은 없으신가요? 설마 제 딸처럼 노예 같은 며느리 생활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만약 그렇다면 주저하지 말고 그 지옥에서 빠져나오세요.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 도움을 청해서라도 꼭 자유를 찾으세요. 그럼 이만 글을 줄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